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초중고등학교의 온라인 개학을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아 등교 개학이 어렵다고 판단해서입니다. 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조치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학교 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위해 긴급 대책도 내놨습니다. 4월 피해 물량 전량을 판매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초중고등학교의 온라인 개학을 발표했습니다. 학생이 직접 등교하는 개학이 아닌 온라인 수업으로 학기를 시작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보건당국과 감염병 예방 전문가 그리고 일반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모두 4월 6일 개학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 방식을 도입하여 2020학년도 신학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개학은 4월 9일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집니다. 오는 9일에는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 일주일 후인 16일에는 고등학교 1, 2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 20일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순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휴원이 무기한 연장됐습니다. 교육부는 향후 지역별 코로나19 진행 상황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온라인 수업과 출석 수업을 병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수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본격적인 등교는 5월이 넘어서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 급식 납품 친환경 농가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3월에 이어 4월까지 판로를 잃어버린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학교 급식이 한 달 추가 중단되면 친환경 농산물 812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긴급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먼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역사무소 130곳에 판로 지원센터를 운영해 농가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판로 확보를 지원합니다. 급식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친환경 인증 농가는 관할 소재지 농관원을 통해 피해 물량 등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친환경 농산물의 온오프라인 할인 판매를 확대 추진하고 학교 급식용으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공공기관 급식으로 공급을 유도합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 농협 등이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할 경우 농식품부에서 한시적으로 일반 농산물과의 차액을 20% 내외로 보전해준다는 겁니다. 꾸러미 공동구매 캠페인도 확대 운영해 친환경 농산물 212톤의 추가 판매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꾸러미 공동구매를 추진할 경우 배송비와 포장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감자와 양파 등 장기 저장으로 품위가 떨어져 피해가 우려되는 물량에 대해 추가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엽채류 등 작기가 짧은 품목은 생산자 단체와 협의해 작기 조절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학교 급식 중단에 대응해서 지자체와 공동으로 친환경 급식 농가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여 약 600톤의 피해 물량을 해소하였습니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피해 물량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판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추가 대책이 눈물을 머금고 밭을 갈아엎은 친환경 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정부가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농기계 임대료를 최대 절반 인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지자체들은 지역 농민을 돕기 위해 잇따라 농기계 임대료를 인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춘 결정이어서 주목됩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번기인 4월부터 7월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내려보냈습니다. 이는 현행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상 15% 이내로 규정된 임대료 조정 가능 범위 기준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겁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농기계 하루 임대료를 종류에 따라 최소 10,000원에서 최대 21만 원까지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침을 적용하면 하루 임대료는 5,000원에서 10만 5천 원 선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지자체에서 활용해온 농가 지원 방안으로 정부 차원의 세부 지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농기계 임대료를 50% 혹은 전액 감면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과 재해재난복구 등을 위한 자체 조례를 끌어와 적용해 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현장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허용 지침을 마련했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농촌이 힘드니까 임대료 감면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부가 일괄적으로 좀 지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기준을. 지자체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농번기를 앞두고 농기계 임대료를 내리는 지역이 늘고 있는 현실에 발맞춘 결정이라는 겁니다. 다만 자체 조례를 근거로 농기계 무상 지원에 나서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는 만큼 50%로 하한선을 둔 세부 지침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찌 보면 안 맞죠. 조례로서 다른 시군도 다 그래 지금 정해가지고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이제 50% 해라 하니까 이게 어느 장단에만 차이 될지.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에 인력난까지 겹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줄어드는 농촌 인구, 지방 소멸 위기,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된 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현실로 다가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기자의 눈 지방 소멸 위기 어떻게 풀 것인가? 눈앞으로 다가온 지방 소멸 위기를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89곳, 한국고용정보원이 분석한 소멸 위험에 놓인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입니다.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39%에 달합니다. 10곳 중 4곳이 인구 감소로 소멸할 위험에 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 3,463개 읍면동 가운데 소멸 위험에 처한 곳은 2013년 1,229개에서 2018년 1,503개로 급증했습니다. 이른바 지방 소멸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농산어촌 등 지역의 인구 감소 현상은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에서 받는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인구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책을 만들 때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인구가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생활 인프라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찾는 사람이 적어지니 기존에 있었던 학교와 병원 등이 떠나고 이로 인해 또다시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줄었고 과거에 90년대, 2000년대 많이 줄었으니까 굉장히 우려가 되고 요새 안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거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그런 건데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부분은 많이 있죠. 농촌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2004년 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된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도 벌써 4차 계획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당위론적인 논의가 줄을 이루고 실제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농촌에 정주한 인구를 붙잡고 외지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급선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기 위해 실제 소멸에 직면한 마을을 살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좀 실효성을 가지려면 그냥 이렇게 법에 정해져서 5년에 한 번씩 만들어 놓고 또 5년 동안 들여다 봐지지가 잘 않거든요. 그건 지역에서는 더 그렇고 5년 기간 동안 실무위원, 분과위원들 그렇게 계속 활발하게 인적 교류하면서 같이 지표도 검토하고 의견도 교환하고. 또한 현재 시행되는 지방소멸 대책들은 일부 오수 사례를 기준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도입되고 있어 실제로 소멸에 직면한 낙후 지역에 적용하기는 한계가 많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게다가 중앙정부의 사업을 지자체에서 추진할 때도 실제로 낙후된 소멸 위기 지역이 아닌 준비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낙후 지역은 계속해서 낙후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존의 정책들은 대부분 역량이 있는 마을들을 선별해서 지역들을 선별해서 사업을 좀 추진해왔고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소멸에서 가장 최첨단에 있는 낙후 지역이라든지 농촌 지역 한계 마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전혀 아무런 어떤 생각들이 없었던 거예요. 눈앞으로 다가온 지방 소멸 위기, 중앙정부의 방향성 제시와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맞춤형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자 계속해서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임산부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해 소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수지 기자입니다. 오는 5월부터 더 많은 임산부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선정한 2020년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지역이 추가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는 임산부의 영양관리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의 판로 확보를 위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지역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선정된 16개의 지자체와 이번에 선발된 서울시, 경기도 안성시 등 10개의 지자체에서 추가로 시범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추가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입니다. 또 임산부 1인당 연간 지원액은 48만 원으로 이 가운데 임산부 개인 부담액은 9만 6천 원입니다. 코로나19 민생경제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임산부에게 제공함으로써 어느 정도 생산 농가의 소비 판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임산부는 직접 집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받아볼 수 있어서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산부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한 후에는 지자체에서 선정한 공급업체 쇼핑몰에서 농산물을 주문 신청하면 꾸러미 형태로 집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로 선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경우 빠르면 5월부터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21대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맞춰 시민사회단체는 먹거리 정책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먹거리 기본법 제정과 중앙정부 책임 등 먹거리 정책 요구안을 마련하고 각 정당들과 협약식도 가졌습니다. 보도에 김길수 기자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에서 먹거리 정책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전국 먹거리연대, GMO 반대 전국 행동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는 정의당 녹색당과 정책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20일 시민사회단체가 먹거리 정책 요구안을 제안하고 정의당과 녹색당이 응하면서 성사됐습니다. 정의당은 정책 협약식을 통해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한 먹거리 정책 3대 요구안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선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및 지역 단위 푸드플랜 정책에 힘쓰고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급식법을 제정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을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많지만 중앙정부가 예산을 책임지지 않고 있어 지역별로 급식 수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의당은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GMO 식품 완전 표시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GMO 식품 완전 표시제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GMO 원료를 사용하면 예외 없이 표시해야 하는 법입니다. 이날 강기갑 정의당 국민먹거리안전특별위원장은 정책을 통해서 국민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이것을 정치권에서 어떻게 제대로 구축해서 펼쳐나갈 것인가? 어떤 정책으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정의당과 우리 먹거리 국민연대 대표자님들과 함께 논의하고. 한편 녹색당은 시민사회단체와 협약식을 갖고 현재 농업 먹거리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에 더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 사회경제적 농업 육성, 사회생태적 농촌 조성, 여성 농민의 권리 강화에 대해서도 시민사회단체들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와 생명의 안전에 더욱더 한 발 더 내딛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먹거리 정책 요구안이 21대 국회에서 입법화 과정을 거쳐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 시민사회단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정부가 전국 200만 아동 양육 가구에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아동 양육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권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동 수당을 받는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 돌봄 쿠폰 지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아동 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전국 200만 가구의 아동 263만 명입니다. 아동 돌봄 쿠폰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과 지역 전자화폐,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에 지역 여건에 맞는 지급 방식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조사 결과 229개 시군구 가운데 192개 기초지자체가 전자상품권형을 선택했고 9개 지역은 지역 전자화폐, 28개 지역은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동 돌봄 쿠폰을 전자상품권으로 제공하는 192개 시군구는 대상자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 행복카드 또는 국민 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이 행복카드나 국민 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보호자들은 4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포털인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별도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 돌봄 쿠폰을 지역 전자화폐로 제공하는 9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해당 기초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 전자화폐를 이용하는 경기 성남시, 충남 아산시 등 9개 지자체에서 각각 사용하고 있는 전자화폐 방식에 따라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종이상품권을 지급하는 경북 안동시 등 28개 지자체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준비되는 4월 초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40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동 돌봄 쿠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지역 경제의 조기 회복과 경제 활성화가 기대가 됩니다. 한편 아동 양육시설 등에 보호하고 있는 약 4천 명의 만 7세 미만 아동들에게는 디딤 씨앗 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봄철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4월 한 달간 도내 소염소 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접종 대상은 도내 사육 중인 소염소 농가 전체 9,560가구 50만 마리로 돼지는 기존대로 백신 접종 일령에 맞추어 농장에서 자체 접종하면 됩니다. 백신 구입 비용의 경우 소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전액을,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50%가 지원되며 백신 접종이 어려운 축산 농가에는 공익수의사를 통해 직접 접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와 도민을 위해 오는 4일 도청 주차장에서 농수산물 특판 행사를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행사 품목은 딸기와 방울토마토, 사과, 동죽 등으로 농산물은 30%, 수산물은 50% 할인 판매합니다. 더불어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로 제작해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도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소비자가 차량에 탑승한 채로 상품을 선택하면 트렁크에 실어주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도입해 행사장에서의 접촉을 최대한 줄일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1년 농촌 보육 여건 개선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오는 4월 24일까지 실시합니다. 사업 유형은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사업,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 등입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도, 시, 군에 수요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은 농어촌 희망재단을 통해서도 수요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농촌 여성정책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NH농협금융지주는 집행간부인 상무부서장과 집행간부급인 부행장부 상무부에 대한 인사를 4월 1일자로 단행했습니다. 농협 일부 계열사 또한 대표이사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상무에는 하명곤 전 농협홍삼 대표이사, NH농협금융지주 부사장에는 김인태 전 NH농협은행 부행장, NH농협은행 부행장보에는 하명문 전 농협파트너스 대표이사, 농협중앙회 상무부에는 전용석 전 농협중앙회 인재개발원장, 농협케미컬 대표이사에는 최규동 전 경북농협지역본부장, 농협홍삼 대표이사에는 조영철 전 농협네트웍스 전무이사,
농협파트너스 대표이사에는 조현선 전 경기안성 고3농협조합장이 선임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